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한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 벌써 70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이 넘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약 33년 동안 우리에게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아직 결정이 나지도 않고 결론도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84년 8월 27일입니다. 그날은 한 여성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회이자 가장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누구였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타 맥컬리프라고 불렸던 한 여성이십니다. 교사셨는데요. 이분이 왜 가장 최고의 날이자 가장 들떴던 날이었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사에다가 새로운 미션 지시를 하게 되고 공표를 하나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나사에서 진행하는 우주교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초중등, 고등 선생님들 중에 직접 나사의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서 우주에서 직접 세계의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주는 최초의 우주 선생님인 거죠. 이런 선생님을 모집한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당연 크리스티나 맥컬리프도요, 이 선발 시험에 응시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12,000명의 지원자 중에 1985년 7월 나사는 크리스타 맥컬리프를 선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최초의 미국 전역학교의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최초의 우주교사의 선발이 됐던 겁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우주에서 자신의 수업, 무언가 교사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굉장히 멋진 동료들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최종 선발된 7명의 비행사와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선발된 최종 선발 정예요원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왼쪽 상단부터 한 분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앨리슨 오니즈카, 동양인으로 보이실 텐데요. 아시아계 미국인이시고요. 최초로 우주에 올라간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그 다음 왼쪽이 바로 선발됐던 크리스나 맥컬리프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레고리 자비스, 그 다음은 주디스 레스닉, 그 다음은요 로널드 맥네어와 그 다음 딕 스코비,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까지 이렇게 총 7명의 우주 선발 비행사가 최종 선발이 됩니다. 이들은 팀워크도 좋았고요. 함께 훈련, 고된 훈련도 다 거치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션을 수행하게 될 우주 왕복선은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챌린저입니다. 1983년 STS-6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사됐던 나사의 두 번째 우주 왕복선이기도 하고요. 1986년까지 총 4년 동안 24차례에 걸쳐서 미션을 실제 성공에 이끌었던 우주 왕복선입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우주 왕복선 앞에 달려있는 저 비행기는 4년 동안 계속해서 미션 수행을 진행했던 거고요. 83년부터 86년까지 우주 안에만 있었던 기간만 69일, 지구는 약 1000바퀴 가까이를 선회했었고 이 챌린저 안에 우주 비행사는 60명 정도의 임무수행 비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기도 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전된 왕복선이기도 했죠. 더불어 왕복선 중 최초로요, 밤에도 발사를 했었고 그리고 밤에도 착륙까지 했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25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STS-51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치를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챌린저1은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션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에서 하는 수업, 두 번째는 원래 해야 되는 통신 궤도 전개하는 임무를 원래 수행하는 임무도 하나 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번 임무가 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76년마다 지구에 가까이 오게 되는 혜성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1910년 관측 이후에 76년 만에 다시 한번 지구상에 근접하게 되는 헨리 혜성입니다. 1986년 헨리 혜성이 다시 한번 지구에 근접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챌린저1은 우주에 가서 직접적으로 헨리 혜성을 관측하는 최초의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다시 76년을 기다려서 거의 2040년 가까이, 2050년 가까이 가야 되니까 더 없는 기회였던 거죠. 1986년 1월 28일 아침, 엄청난 경쟁을 뚫고 고된 훈련을 받았던 이 7명의 우주비행사는 우주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요. 우주복을 입고 한 손엔 헬멧을 든 뒤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챌린저에 무난하게 탑승하고 자신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늘 그랬고, 늘 정상적으로 잘 임무 수행을 했고, 24번이나 했던 비행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25번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발사 9분 전까지 다시 한번 관제소는 챌린저의 이상 점검을 합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고요. 기계장치도 모두 정상적인 작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주센터는 이제 한마디 합니다. 발사 승인. 그리고 챌린저1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세계 생중계가 됐던 이 영상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대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멋진 발사,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었던 거죠. 그렇게 발사되게 된 챌린저5의 영상입니다. 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86년 1월 28일 실제 찍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이렇게 발사가 됩니다. 이렇게 챌린저1은요, 양쪽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달고 엄청난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의 발사 속도는 약 시속 1600km로 우주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가지 지시가 오게 됩니다. 바로 맥스큐라고 부르는 지점이 있는데, 추력의 최고점의 부분에서 추력을 잠시 낮추는 지점까지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됩니다. 즉,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발사는 정말 안정적이었던 거였죠. 현재 발사 27초가 지납니다. 기체가 불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문제는 아니었고요. 바람 문제 때문에 잠시 기체가 흔들렸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명의 시작은 발사 58초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사 58초 후 우측에 있었던 고체 로켓 부스터에 이상한 불꽃이 감지되고, 이렇게 불꽃이 퍼지면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휴스턴 본사는 이 이상한 불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빨리 분리를 시켜라라는 지시를 내렸을 텐데 확인하지 못하고 결국 분리가 되고, 여러분이 보시는 고체 연료, 바깥으로 로켓들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7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좀 중요하거든요. 58초에 이상 신호가 있었지만 그냥 별 문제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휴스턴은 그냥 본초에서 이제 관측선을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발사 68초가 딱 됐을 때 휴스턴이 조종사였던 딕 스커비에게 한마디를 전달합니다.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라.
왜냐면 이제 우주로 가야 되니까. 출력 최대치. 그리고 10초 뒤 답변이 옵니다. 1분 10초. CDR 라저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다. 출력을 최대치로 올리겠다. 그리고 곧바로 폭발한 겁니다. 즉, 이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순간에 휴스턴에서 이제 올려라, 출력을 올려라 라는 말과 함께 올렸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폭발된 겁니다. 이렇게 챌린저1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폭발을 하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곧 로켓 부스터는 좌우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였습니다. 당시 챌린저의 폭발 위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폭발 위치는 대기권 근처였던 상공 14,035m였습니다. 다시 14,035m에서 공중 폭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폭파한 뒤 잔해물들은 자유낙하를 하면서 그대로 대서양 바다에 수직 낙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7명 모두 사망합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찾아야 될 문제, 남아있는 자들의 문제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그리고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사고대책 감지반은 챌린저의 잔해를 찾기 위해 대서양 바다에서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찾는 부분이 서서히 희망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잔해물을 곧바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행기는 모듈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비행기를 보시면 앞부분 조종석 부분이 모듈로서 붙어있는 겁니다. 붙어있는 상태라 뒤에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폭파 같은 게 되면 같이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즉 앞에 있는 승무원들이 타는 승무원 모듈 자체는 다른 재질로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좀 특별 재질이거든요. 어떤 폭력, 어떤 이런 예를 폭발 같은 데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압력이라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거였는데 문제가 됐던 건 이 모듈이 대서양에 빠지면서 수색을 했지만 빨리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망에 가까워진 거죠. 바로 이게 승무원 모듈입니다. 승무원 모듈이 대서양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모듈과 더불어서 바로 블랙박스, 음성 기록 장치였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야지만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폭발한 건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음성 기록 장치는 폭발 때문에 훼손이 되게 심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모듈 자체만 이렇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나사는 이 안에서 확인을 거친 뒤 발표를 합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는 전부 사망했다. 당시 나사가 폭발하면서 즉사했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던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여러분들 CNN 라이브 영상을 보셨겠지만 폭발이 정말 강했습니다. 너무 세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모듈 자체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모듈이 살아남는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 몇 주의 기간 동안에 아마 모듈도 폭파했을 거야, 사라졌을 거야, 모듈을 왜 찾아? 라는 이야기가 더 강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폭발 당시의 영상의 사진에 무언가 이상한 게 하나 확인이 됐던 겁니다. 바로 모듈이 찍혔습니다. 폭발 당시 모듈이 튕겨나가는 게 확인이 됐던 거죠. 즉, 모듈은 살아있던 겁니다. 기수 부분이 실제로 분리가 되어서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던 겁니다. 모듈이 멀쩡했던 거죠. 아, 그러면 사람 살아있던 거 아니야? 이 모듈 내부에 있는 사람이면 모듈이 이렇게 분리된 거면 사람 살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드디어 처음으로 생존의 신호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의 기록도 확인됩니다. 승무원 모듈을 확인해 봤는데 승무원 그 비행기 모듈 내는 총 4가지의 비상호흡장치 PER-HAPS라고 부르는 이제 비상용 호흡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비상용 호흡장치,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한 4개 중에 3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즉 3개의 비상용 호흡장치가 켜져 있었다는 건 폭발 즉시 자신들의 그 호흡 문제, 압력 차이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그걸 켜고 생존을 했다라는 신호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켜져 있는 이 비상호흡장치의 모듈은 마이클 스미스, 그리고 주디스 레스닉, 앨리슨 노니즈카 이 3명의 호흡장치가 켜져 있었습니다. 즉 폭발로 인해서 모든 우주비행사가 즉사한 게 아니라 폭발 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찾지를 못했고 이거 분명히 깨져서 박살 났겠지 라고 생각하고 대서양을 빨리 수색하지 않는 바람에 저렇게 해서 전부 사망한 게 아닌가. 사망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분리된 겁니다. 폭발 즉시 사망했다. 아니면 떨어지면서 이제 충격, 바다와의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 아니면 살아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아서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승무원 모듈은 폭발이 분리가 된 뒤 포물선을 그리면서 공중으로 약 10초에서 20초 더 상승합니다. 압력 때문에. 그리고 자유낙하를 했는데 상공 14,035m에서 2분 45초 동안 약 시속 333km로 그대로 바다와 충돌했던 겁니다. 자, 상식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승무원 모듈 자체가 333km로 바다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면 아마도 생존하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압력이 계산을 해봐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압력이 아니라 아마 사망을 했다면 물속에서 사망할 확률보다는 부딪히는 충격에 사망할 확률이 더 크다. 이러면서 경우의 수가 2가지로 분리된 거죠. 총 3가지에서 2가지가 된 겁니다. 폭발 즉시 사망했다와 폭발 이후 사망했다. 그 여러 가지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폭발 당시 조종실 내부 압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졌다면 비상용 호흡장치를 켰어도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종실 내부 압력에 대해서 알아볼 문제가 있었는데 조종실 내부 압력 자체가 원래부터 일정했으면 충돌 직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나왔던 거죠. 결국 압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해봤지만 바다의 충돌 문제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방법은 단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음성 복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발사 2분 전부터 있었던 그 음성 복원 장치의 복원 내역의 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적혀있는 여기가 승무원 멤버들이고요. 음성 녹음 장치를 쓸 수 있는 멤버들, CDR이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선장, 아까 말씀드린 스컵입니다. 그리고 챌린저호의 조종사인 스미스, 그리고 부조종사 오니즈카, 그리고 한 명 더 레슬리, 이 사람도 부조종사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말한 부분이 이렇게 찍혀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금 보시면 거꾸로 갑니다. 이건 왜냐면 카운트다운의 문제 때문에 발사 당시 전까지는 시간이 거꾸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발사 기점으로 시간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전까지의 대화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뭐 좀 갖다 줄래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뭐 웃으면서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되게 즐거워하면서 기대 반 설레 반도 분명히 있겠죠. 이런 이야기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시점 0입니다. 바로 이때가 발사를 할 때였던 거죠. 이전까지 다 확인이 됐는지 압력 체크하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됐고 6초 전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엔진이 켜지고 출력이 오고 출발합니다. 1초 뒤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자, 해보자. 그리고 휴스턴에게 명령합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챌린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러 떠난다 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발사 15초쯤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뜨거운 건 너무 당연했던 얘기였고요. 원래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19초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이 나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한데? 기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밖에를 좀 보기 힘들다 라는 얘기도 하고요. 좀 뭔가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괜찮은 상태였었던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출력을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라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뭔가 기분이 되게 좋다. 와우, 소리도 치기 시작하면서요.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점점점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입니다. 1분 10초. 알겠습니다. 출력을 이제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사라집니다. 발사 1분 13초, 즉 73초 후에 이렇게 통신 기록이 끊기게 됩니다. 즉 지금 보신 여러분 이 영상은 음성 기록 장치가 73초 만에 끝나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복원된 이야기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대회였고 어쩌면 되게 밝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73초 이후에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73초 이후에 모든 데이터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스미스가 이런 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마 이때 당시에 이상신호를 감지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왜냐면 이 바로 1초 전 로켓 부스터가 밀린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한 얘기다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유가 녹음이 멈춘 건 당시 폭발을 하면서 동시에 녹음 기능이 전부 다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나사는 사인을 불명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1991년 2월 한 신문사에서 나사에서 유출된 폭발 당시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합니다. 이 테이프는 챌린저호가 폭발하고 나서도 2분 45초간 바다로 추락하는 동안에 녹음된 테이프다. 소리를 지르고 흐느끼고 욕을 하며 신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라는 게 기사에 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그리고 이걸 발표했던 사람, 조사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가 일부러 은폐하고 있다. 당시 챌린저호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와의 충격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한 건데 사인을 불명으로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축소 및 은폐만 하고 있다. 무언가 사인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다. 나사는 회수된 블랙박스에서 마이클 스미스의 라는 말만 밝혔고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시 챌린저호의 음성 녹음은 바로 이 사람 거다 라고 밝힙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 신문기사의 내용은 이겁니다. 크리스타 맥컬리프가 자신의 개인용 녹음기를 가지고 탑승을 했고 개인용 녹음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추락을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시신들을 꺼낼 때 발견이 됐고 그 안에서 녹음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사가 이 부분을 축소 은폐하고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파되고 난 이후에 나왔던 대본입니다. 하나의 샷으로 그대로 잡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폭발 직후입니다. 왜냐면 1분 15초입니다. 아까 73초, 1분 13초에 폭발했고요.
15초부터, 이때부터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자냐 여자냐로만 분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한 줄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합니다.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제발 신이시여, 에어팩 전원을 빨리 켜라. 숨을 쉴 수가 없다. 질식할 것 같다. 헬멧 덮개를 빨리 올려라. 그리고요, 이거 너무 뜨겁다. 그리고 흐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흐느끼면서 나는 정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 마라. 하느님께, 모든 건 주님께 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요, 말하고 있는 거. 난 걔네한테 말했어. 젠장.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레스닉이 레스닉이 움직이지 않는데? 레스닉이 사망했다라는 표현.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스닉아가 탔던 사람인가 아마 아실 겁니다. 레스닉은 사망한 것 같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진정해라 라고 하고요, 빨리 움직여라. 그 다음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안 들리는 부분. 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점점점 정신이 나간다. 아직 우리는 죽지 않았어.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분 56초. 신이시여, 물이다. 우린 다 죽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안녕이란 말과 사랑한다 라는 말 남기고 침착해라, 침착해라. 뭐 불시착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불시착 준비를 하자 라는 얘기를 하지만 2분 14초에 불가능하다. 손을 달라, 포기하자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점점 하늘의 모든 걸 맡기고 2분 58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도문 같은 겁니다. 네, 기도문 같은 걸 외우고 그리고 3분 15초 침묵만 있고 더 이상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사망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결국 이 내용에서 나온 내용은 폭발로 사망하지 않았다. 바다에 추락하면서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라는 자료로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슬펐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였고요. 하지만 저는 의심이 좀 갔습니다. 왜 나사는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감춘다고 나사가 득볼 게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 하나씩 찾아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첫 번째로 찾고 싶었던 게 바로 녹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생님인 이 맥컬리프가 자신의 녹음기를 갖고 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우주비행사가 녹음기를 갖고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개인 소지품은 다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혹시 비행기 이륙할 때 선반 내리고 선반 위에다가 혹시 노트북 아니면 이런 걸 혹시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떨어지거나 추락하다 누군가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 문제 때문에 무언가 떨어질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건 전부 다 캐비넷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주선입니다. 만약에 무언가 물건 하나 잘못 떨어져서 거기 있는 버튼 아니면 기계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 돼버립니다. 녹음기를 갖고 탈 수 있는 건 맞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주비행사는 도착하자마자 환복을 하고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개인의 모든 물품은 전부 그 우주 왕복선에다가 보내주는 물품 캐비넷 안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요. 우주선이 올라가서 안전궤도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맥컬리프는 자신이 녹음기를 몸 안에 꽂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물론 규정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발견되었던 모듈 내에서는 모든 사람의 녹음기가 다 장비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좀 넓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녹음기를 2개 가져왔겠지. 하나는 보관함 넣고 진짜 하나는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규정 위반으로라도.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주 비행사가 원래 아니었고 설레는 마음에, 교사라는 마음 때문에 뭐 그런 걸 녹음하고 싶어서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맥컬리프가 정말 몸에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 상황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아까 대화 중간의 내용에 이런 얘기 있었죠. 레스닉이 움직이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상했냐면 레스닉은 조종사였습니다. 조종사였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지금부터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듈 자체의 구성 원리입니다. 보시면 맨 위가 플라이트 덱이라고 불러서 조종을 하는 사람들이 앉는 위치, 중간이 미드 덱이고요. 마지막이 로열 덱이라고 불러서 총 3층 구도를 뛰게 되고 이렇게 각자 앉아서 자신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만 들으면 레스닉하고 녹음기를 갖고 있는 이 여자인 맥콜리프가 같은 층에 있어야 된다. 같은 덱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레스닉은 조종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맥콜리프는 다른 덱. 그리고 제가 그래서 탑승의 덱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탑승 덱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라이트 덱에 앉아있는 사람과 미드 덱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레스닉은 보시다시피 퍼스트 덱 쪽에 앉아있고요. 위쪽에 앉아있고 밑에 보시면 미드 덱에 바로 맥콜리프가 앉아있습니다. 즉 이 둘은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에 대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게 들어갔다는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맥콜리프와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자비스와 맥레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심을 걸고 다른 쪽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였습니다. 이 신문을 처음 보도한 데는 위에 보이십니까? 위클리 월드 뉴스입니다. 바로 찌라시 기사입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사가 처음으로 알려버린 내용이었던 거죠. 즉 거짓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 타블로이드에 판매 부수를 올리기 위해 망자들의 목소리를 죽음을 조작한 신문사입니다. 진실이라면 그 음성 파일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하지도 않았고요. 나사는 1996년 이 일이 다시 한번 커지자 다시 한번 밝힙니다. 분명 5억까지만 녹음되어 있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없었다. 그리고 사인은 불명이 맞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겐 이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어 있습니다. 챌린저호에 살아있었는데 그거 은폐한 거래. 물론 은폐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은 아닙니다. 2018년 현재 약 3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 7명의 사인은 불명,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폭발 당시 사망했는지 아니면 폭발 이후 충돌로서 사망했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호 미스테리 극장의 저는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은 아닙니다. 2018년 현재 약 3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